미리미리 발굴하셔서 구성하셔도 절대 늦지 않은 시기라는 것.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특히나 비트코인보다 알트 시장이 굉장히 낙폭이 컸었습니다. 근데 현재 다시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떤 섹터가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되는지 눈치를 채셨을 거다. 바로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AI 섹터가 그 어떤 알트 섹터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코인리스 마켓의 주간 상승률을 보면 인공지능이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할 때 섹터가 왜 중요하냐? 섹터가 중요한 이유는 알트코인은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리스크를 지고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하락폭은 제한적이면서 반대로 다시 상승 추세를 탔을 때 빠르게 회복되는 거, 그런 강한 섹터를 우리가 잘 선정해야 알트코인들이 흔들리고 변동성이 있을 때 버틸 수가 있고, 또 상승할 때는 빠르게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잘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 투자할 때도 아무 코인이나 들어가실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를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아버지 비탈리까지 AI, 인공지능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여주면서 새 AI 모델 챗GPT와 비교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엄청난 메가톤급 소식이 들려왔는데, 일본 최대 통신기업인 소프트뱅크까지 생성형 AI 인프라에 1.3조를 추가 투자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월드코인 창시자이자 챗GPT의 시초 샘올트먼까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위해서 태양광 기업에 투자한다.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단타 치려고 AI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중장기적인 내러티브를 보고 이런 초대형 기업들이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로 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 그레이스 보고서에서도 기술 혁신의 진화 라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술, 바로 AI와 블록체인을 같이 묶어놨다.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이 말하는 블록체인이 AI 기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오픈 AI처럼 중앙 집중형 이런 AI들은 많은 개인들의 데이터를 이 중앙 집중된 데이터 센터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데, 만약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같이 결합을 시키면 분권화, 투명성, 데이터의 개인 소유권 등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I와 이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샘 알트먼이 데이터 저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AI와 블록체인 융합,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데이터 저장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디핀 섹터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섹터, 디핀 섹터 중에서도 이 스토리지 저장소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아리브나 플럭스, 그리고 스토리지, 시아코인, 앵커나 골렘 같은 이런 저장소 관련 섹터가 AI랑 엮여서 갔을 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AI에서도 스토리지, 저장소 관련 섹터에 조금 집중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번 사이클에서 좋은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지금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과거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3대 경제 언론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출시 이후 줄곧 비트코인 사기다 쓰레기다 조롱해왔는데, 그들이 이제 바뀌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미래에 대한 서밋을 얘네들이 개최한다. 얼마나 이 가상자산이라는 이 돌연변이 자산, 혁신 자산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지 지금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홍콩 비트코인 ETF의 영향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과소평가를 하시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 현물 ETF 출시 때도 어땠습니까? 출시됐을 때 이제 셀더 뉴스, 호재에 팔아라 라고 하면서 영향력 없을 거다 했는데 2달도 안 돼서 비트코인 역사적인 신고점까지 갱신했던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저는 절대 홍콩은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 본토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실제로 중국인들은 어떻게 해서까지 암호화폐 거래하려고 합니까?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거래 못해 금지해버리니까 중국은 빨래방에서도 암호화폐
거래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청두시의 조용한 빨래방에서 문이 닫히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중국 정부의 거래 금지 정책을 피해서 은밀한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모한다. 이만큼 크립토 그리고 비트코인의 진심인 게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 현지 본토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제가 봤을 때 이번 홍콩 현물 ETF 출시로 들어올 것이고 엄청난 수요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홍콩은 얼마나 진심이냐. 홍콩 증권선물협회는 재무부의 독립적인 가상자산 자율구제기구 설립까지 제안하면서 확실하게 아시아에서 그리고 미국에 대항해서 크립토 가상자산 패권을 홍콩이 크립토 허브로 가져오려는 엄청난 야욕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 홍콩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비트코인을 두고 난리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기관들한테 비트코인 현물 투자할 수 있어. 니네 투자해. 라고 하면서 심지어 태국 총리 같은 경우는 135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지갑 부양 정책을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태국 또한 크립토, 이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수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이 중동까지 UAE,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채택 중동의 선두주자 자리를 차지하면서 72%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북미부터 유럽, 아시아, 중동까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가상자산 생태계로 모두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커지겠느냐. 그것은 정답은 아마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큰 산유국입니다. 근데 석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진행됨에 따라 석유 판매를 이제 달러에서 크립토로 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달러가 왜 지금 기축통화가 됐느냐? 바로 페트로달러. 이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했었기 때문에 이 달러가 엄청난 입지와 기축통화 자리에 위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달러의 지위의 균열이 조금씩 나면서 암호화폐로 석유 결제를 하는 그런 나라들도 나오고 있다. 뭐 지금 당장 암호화폐로 결제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거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작은 물결들이 가속화가 되고 더 많은 국가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크립토를 결제에 사용한다 라고 하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채택되고 확장성이 가중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크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 이번 홍콩의 ETF의 특이점 뭡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를 최초로 승인한 게 홍콩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미국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소유하거나 기관들이 참여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홍콩의 현물 ETF를 정식으로 제도권 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라고 하면 미국의 기업들 또한 홍콩 이더리움 ETF로 수요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이더리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대다수가 지금 미국에서는 안 될 거야. 어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고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 미국에서의 거부는 그렇게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최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더리움이 ETF 승인 안 될 가능성이 큰 이유가 증권법에 걸리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될 거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오히려 레리 핑크는 이더 증권 분류 된다 그래도 ETF 출시 가능해. 그거랑 관계없어.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블랙록도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상태고 얘네들이 지금 하려는 거 뭡니까? RWA 실물자산 토큰화를 전 세계에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이더리움을 출시시키기 위해서 레리 핑크가 힘을 써주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더리움이 살아난다. 이번 홍콩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 유입이 들어오면 살아난다라는 것은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사이클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렉트 캐피탈의 알트코인 하입 사이클에 따르면 3월 말부터 4월 초에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과열을 찍고 나서 최근 조정에 따라서 엄청나게 크게 알트코인이 빠졌는데 지금 자리가 어떤 구간입니까? 다시금 알트코인들이 최근 낙폭으로 인해서 저평가 구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포트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지금 알트
알트 사이클이 6월 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다가 홍콩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수요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비트코인 대비 이더의 강세를 보여주는 이더 BTC 차트 같은 경우에 하방 트렌드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기 전까지는 저평가 구간이 맞다. 근데 어쨌든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면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충분히 5월, 6월 이어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이 구간을 뚫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오히려 지금 바이더 딥하기 좋은 자리, 눌림목에 저평가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좋은 알트를 담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알트코인 시장이 왜 타오를 수밖에 없냐?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최근 밈코인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밈코인 무기한 선물의 페페를 상장시키겠다 하면서 위프까지 조만간 선물 시장에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에서 상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코인베이스가 인터내셔널 거래소에 이 페페와 위프를 상장시켰다라는 거 뭡니까? 어떻게 보면 밈코인들이 상승할 때 알트코인들이 가장 많이 오른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밈을 밀어주고 있는 만큼 충분히 알트코인들도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코인베이스는 제가 봤을 때 알트코인 그리고 밈코인을 밀어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베이스 책임자가 밈코인 사용자 수 수백만 명 증가할 거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밀어줄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코인 시장에 들어왔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잘 찾으셔가지고 기회를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밈코인을 활성화시켜서 알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베이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가 밈코인뿐만 아니라 AI, RWA,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 등등 좋은 프로젝트를 공략해본다면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역사적인 손바뀜이 일어나기 직전, 바로 블랙록의 현물 ETF 비트코인 보유량이 27만 개,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30만 개로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이제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을 따라잡으면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ETF 기관 1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의 하방 압력이었던 GBTC의 유출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축소됐다. 그 얘기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블랙록의 현물 ETF의 유입이 69일 연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모든 ETF를 통틀어서 11위 이런 식으로 69일이나 연속으로 들어왔던 ETF는 역사적으로 많지 않은데, 그만큼 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상품이 엄청나게 ETF 시장의 혁신 상품이라는 거,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거,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최근 기관들의 분기별 포트폴리오 신고 기간 13F 보고서에 따르면 IBIT, 블랙록의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둘째 형님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들도 엄청나게 많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점점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6대4 이론에서 비트코인을 얼로케이션하고 배분하려는 운용사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15명의 펀드 매니저가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이제 기관의 채택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런 내러티브 리드를 확장되고 더 확장된다라고 하면 수요가 얼마나 폭발하겠습니까? 이제 반감기로 공급량은 절반으로 뚝 하고 줄었는데 수요는 지금 엄청나게 수면 아래에서 대기 수요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걱정하실 게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크립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결국 뭡니까? 바로 금리 인하 신중론. 금리 인하가 올해 다들 일찍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최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미국 경기가 강하다라는 것을 지표들이 반증하면서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도 상승 압력이 조금 제한을 받고 있는 건데, 블랙록의 CIO 릭 레이더가 연준이 올해 2번의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라고 발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블랙록의 발언은 왜 중요합니까? 현재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팀을
블랙록 핵심 인사들이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랙록의 임원이 2번의 금리 인하 연준이 할 수 있다라고 발언해준 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를 부양해주는 효과, 유동성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은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와 바이든 굉장히 팽팽한 사전 여론조사에서 호각을 다투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올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해주면서 유동성 풀어주고 최근 지정학적 이슈로 조정받았던 증시를 다시 살려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언제 첫 금리 인하를 해줄지 알려줄 수 있는 트리거는 제가 봤을 때 바로 4월 26일 금요일에 진행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이전 수치에 비해서 예측치는 2.6%로 물가가 좀 잡힐 거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만약에 부합해주거나 근원 PCE가 예측치를 조금 하회해준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그 에너지들이 해소가 되면서 분출될 수 있고, 만약에 근데 예측치를 또다시 상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증시와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러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근원 PCE, 가장 금리 통화 정책의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근원 PCE 이번 주 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살펴보자면, 주경 대표에 따르면 지금 장기 고래들, 장기 홀더 고래들뿐만이 아니라 단기 홀더 고래들도 급격하게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그 얘기는 뭐냐, 위아더 월드로 지금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빠르게 매집하고 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가겠냐라는 거,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 최근 단기적인 또 조정 파동에 떨어져서 버티지 못하고 털려나간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또다시 보여줍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량 한 달 사이에 81%나 줄었다. 1개월 전 3월달보다 81%나 줄어들면서 이번에도 또 투심이 약하고 코어가 약한 개미들을 떨어뜨려 버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고래들은 상승장에 개미들을 다 태우고 가지 않습니다. 상승장 중에도 투심이 약한 개미들을 가격을 털고 알트를 털어주면서 계속 잘라내고 갈 거고, 최종 목적지, 최종 결승선까지 가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3에서 5%만 살아남아서 가고, 그들만이 부의 퀀텀 점프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지난 21년 고점과 지금의 김치 프리미엄 인덱스를 보면 과거 김치 프리미엄이 거진 20%까지 불장 때 꼈었다. 근데 지금은 해봐야 6% 7% 선입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본격적인 불장이 오려면 멀었고, 지금 상승장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불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한 불장은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우의 프라이스 레이시오 모델, 사이클 모델에 따르면 현재 구간 어떤 구간이냐, 과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불장 마지막 피날레를 찍었을 때 수치에 비하면 아직은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됐고, 이제 막 상승장 초입에 돌입했고, 적어도 이 정도 구간까지 과거 사이클처럼 프라이스 레이시오가 올라와야 그때가 진정한 고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 원래 하던 대로 구축하고 DCA하고 좋은 코인들 미리미리 발굴하셔서 포트폴리오 지금 구성하셔도 절대 늦지 않은 시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있고 흐름이 변하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에 저희 캐쳐 가족분들은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앞으로도 털 거고 털려 나갈 건데, 저희 커뮤니티만큼은 끝까지 중심 잘 잡고 구축해 나가셔서 저와 함께 최종적인 부의 계층 이동과 부의 퀀텀 점프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